자, 이번 시간은 세법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법 1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보통 한 6문제, 5문제 가까이 거의 손대기 어려운 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쉽거나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역시 동일한 구조예요. 그래서 쉽게 무난하게 내는 문제들은 무조건 줄줄 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조세 총론이라고 해서 뒤에서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세목 등에 관한 총론적인 요소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세 얘기하려면 이제 우리 정의하기를 국가는 지자체가 받아냅니다. 근데 이제 반대 거부가 없는 것을 조세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세금을 삥을 뜯긴 뜯는데 일정한 반대 거부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을 부담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세 분류에서 요 얘기를 전개를 하려면 우리 시험 범주에서 다루는 세목 기본 5개가 순서대로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세목이라는 게 취득세라는 것이 있고요.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종부세,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소득세 이런 것들 5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 재산세까지 3가지가 지방세 범주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라고 대표되는 것들이 바로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나중에 납세지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지자체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뜯는 거니까 부동산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그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26회 때 나왔던 주제인데요. 자, 조세 분류라고 해서 소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얘는 국세가 될 것이고, 지방세라고 하는 게 특별시, 광역시 단위하고 도 단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특별시, 광역시, 도도, 광역, 지자체라고 부르고요. 시군구를 가리켜서 또 지자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읍면동은요, 지자체가 될 수 없죠. 등기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국가 지자체, 바로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구까지는 지자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읍면동 이런 것들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 지금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 특별시세, 광역시세하고요, 구세 구분하는 게 한번 출제가 됐었죠. 해서 특별시세, 광역세 원 해갖고 취득세 하나 있습니다. 남는 등록면허세, 재산세라는 것은 구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지금 도 단위에서는 투라고 해서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을 하게 될 텐데, 이 도세라고 하는 건 투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될 것이고, 재산세라는 것이 시군세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세 얘기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투의 문제로 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 지방세가 순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순서가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 원투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세, 광역세 하나 취득세고요.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까지, 나머지들이 구세와 시군세로 구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문제가 구성이 됐고요. 좀 이따 문제 가지고 한번 패턴 분석해 볼 거예요. 두 번째 이슈, 조세 분류라고 해서 지금 독립된 세원 여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독립된 세원 여부는 직접적으로 출제하는 이슈가 되지는 않고요. 이게 세트로 묶인다 이런 취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금을 내야 될 사실이 발견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바로 독립세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같이 이 독립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같이 세트로 내야 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뼈대 5개 세팅 잡아야 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게 이제 기본 세트가 되게 될 것이고, 취득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될 일이 터지게 되면 그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내야 되고요. 등록면허세 내야 될 일이 있게 되면 지방교육세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있는데 의미 없고요. 시험용으로는. 그다음에 재산세를 내야 될 일이 있으면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을 같이 부가세로서 부과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한편 종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될 때는 바로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이 부가세가 되게 될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부가세인데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서 관련한 부분이 한번 출제 이슈가 되냐면,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이 기본 확인사항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게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관리관계, 세 번째 공법상 이용규제, 거래규제, 요 세 가지는 공적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입관비라고 해서 입지조건, 관리비, 선호시설, 이건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거래 예정 금액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에 대해서, 그때 이제 세트로 나온 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게 이제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에 대해서 세법 때문에 취득세만 확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도 같이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해서 요런 데 써먹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조세 분류, 요런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세트로 묶여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구조,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들어갈 테고,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 부동산세, 부가세로서 이슈가 되는 것이 농어촌 특별세, 요 정도, 요 뼈대를 잡아두시게 되면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라고 해서 취득 단계 내는 세금이요, 취득세와 등록 변호세, 보유 단계 내는 세금이 재산세하고요,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 자,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뼈대를 갖고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럼 이제 취득세, 부가세로서 문제가 되는 게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문제가 되는 게 농어촌 특별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잡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 내는 세금 중심축은 재산세하고요, 종부세라고 하는 거. 근데 재산세, 부가세로서 냈던 세금이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었고, 종부세, 부가세로서 냈던 세금이 바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문제에서 구성이 됐던 거. 자, 그전에도 한번 구성이 되긴 했었는데, 바로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앞으로 소방차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불러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방서 등에 쓰이는 세금, 재원 관련해서 이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갈 때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뭐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산세랑 같이 항상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바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게 됩니다. 그 외 보유 단계에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등도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논의의 전제 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는 기본 세트만 가지고 접근하실 거예요.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문제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지만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면은 취득 단계 내는 세금 찾으면 안 돼. 보유 단계 내는 세금하고요, 양도 단계 내는 세금을 제거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제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은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양쪽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럼 이제 무조건 취득 단계 내는 세금을 제거해 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에서 취득 단계 운운한다고 해서 취득 단계를 쫓아가면 안 되고, 오히려 보유 단계나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요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이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와 똑같이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가 됐던 것이 농어촌 특별세,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게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분석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해서, 자, 일단 납세 의무의 성립도 독립세 중심으로 기본 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요거 기본 틀을 잡고 가셔야 돼. 그래서 취득세 간단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나중에 보시겠지만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또 하나가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요. 자, 재산세라고 하는 게 과세 기준 일이라고 해서 6월 1일을 의미합니다. 바로 비교해서 종부세라고 하는 것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과세 기준 일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소득세가 제일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소득이 발생한 때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해서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리켜서 과세 기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12월 31일 그 재타종 뭐 이런 것들 할 때 항상 1987, 654321 요거 딱 하게 되면은 희망찬 세액가 밝은 게 아니라 작년까지 있었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두 번 보시면 금방 캐치낼 수 있어요. 근데 소득세는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어떻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살을 더 붙여서 볼 것이 주민세가 최근에 한번 출제 이슈가 됐어요. 상당히 이상했던 문제인데 어쨌든 주민세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인두세라고 해서 자, 옛날 서양의 역사는 뭐 이제 세계에서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은 제국주의 이 세력들이 사람 숨 쉬는 것 자체만 갖고도 세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 숨 쉬고 있으면 다 세금을 뜯어내게 된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도요, 7월 1일 날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 일단 세금 내고 관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민세라고 하는 거 재산분하고 지역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균등분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7월 1일까지 숨 붙어 있으면 어떻다고요? 일단은 납세 의무는 성립하게 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납세 의무의 소멸사유에 사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상속인이 대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납세 의무 관련해서 자,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일단 7월 1일 이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하나 더. 자,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급여 지급할 때 이건 이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주민세 7월 1일 날 숨부터 있으면 어떻다?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것만 좀 독특했던 주제가 한번 출제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슈들은 쟁점 안 되죠. 자, 지방교육세,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면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이 세금도 다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 아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면 자, 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면 그때 같이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심축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소득세. 그 중에 제일 까다롭고 힘든 것은 소득세, 바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때 바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 정도의 이슈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해서 취납시제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부가처분이 취소가 되게 되면 어떻다?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자, 납부 또는 충당이 있게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낼 의무,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납부란 건 알아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충당은 기존에 냈던 세금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국가는 지자체에서 더 많이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걸로 퉁치는 것을 충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효완성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시효완성 얘기를 몇 번 공부를 하게 되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성립했다 할지라도 20년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20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논의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10년 동안 돈을 받아가지 않게 되면 이때는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어디서 이거 얘기하냐면 저당권 얘기할 때 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소멸 사유라고 해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저런 경우가 있겠다. 공용징수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소멸 사유의 하나의 예시값이 되게 될 테고 그때 그 중에 하나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도 같이 죽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 근데 피담보채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피담보채권의 소멸 사유가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바로 시효완성 10년 동안 돈을 받아가지 않게 되면 피담보채권 소멸하게 될 테고 저당권도 같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야 되는데 이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 이렇게 가죠. 도시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청산금 채권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지금 이제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데 그 중에 특이한 거 있었어요. 자 우리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도시개발법에서 지자체가 돈 꾸는 게 있었어요.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해서 출제 포인트 3가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보면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세 번째 출제 포인트가 저거 있죠? 중도 상환할 수 있다. 그 외 사이드 쟁점으로서 이 도시개발 채권은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뭐 이런 주제들이 이슈가 됐는데 그거 얘기하면서 했던 소리가 공법상 세법도 공법의 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몇 년? 5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국가 지자체가 세금 받을 권리가 있는데 5년 동안 받아내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재산세 내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 5년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압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세금을 뜯어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 제일 유력한 포인트는 제척기간의 도과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느낌이긴 하지만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보게 되면 자 그런 거 있죠. 기업 공인중개사이자 개설 등록 취소를 한다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3년 경과되게 되면 어떻다?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있었다. 민법에서 제척기간은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그런 거 있었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시 임대인이 중간에 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뭘 해라. 임차인한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약 완결권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10년 경과됐을 때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권리 행사 가능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런 거 있죠.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벌금과 범칙금과 과태료 이런 구분들을 못하게 되는데 벌금은 법원에 판사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는 벌금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과태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방뇨 걸렸습니다. 근데 5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다? 더 이상 과태료 부과할 권능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제척기간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납세 의무가 소멸을 했는데 국가 지자체가 세금을 뜯어내지 않고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5년 경과되게 되면 어떻다? 제척기간 도구로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만약에 재산세를 각 지자체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5년 동안 계속 부과를 안 했다. 그러면 최소한 그 5년 전에 부과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표준신고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안에서 똑바로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자 세금을 때리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때 이때 바로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근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7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신고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바로 제척기간 도과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양도, 자 과세 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양도라고 하는데, 양도를 해놓고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도록 7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다른 법적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제척기간 도과로 더 이상 어떻다? 바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다운계약서 사건이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감면 등을 받은 경우에, 공제를 받은 경우에 10년 경과되면 어떻다? 더 이상 세금을 때릴 수 없다 해서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얘들이 자,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원래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자, 30만 원만 냈다. 그럼 7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낸 거야. 근데 이제 10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더 이상 세금을 때릴 수 없다. 그래서 사안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에 이걸 취득을 해서 양도소득세 또 병한테 양도를 하게 되는데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경과되기 전에 얘가 뭘 한다고요? 자, 양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세금 적게 내려고 고백을 합니다.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실제 거래 가격을 다 고자질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10년 경과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어떻다? 바로 추가적인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된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제척기간이 도과가 돼서 더 이상 세금을 때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출제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추납시죠. 일단 이렇게 외우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가 아무래도 제척기간, 나머지는 좀 간단한 사안들이고 중요 이슈가 될 게 제척기간 지나게 되면. 그래서 제척기간 두 가지라고 했어요. 과세 표준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7년 얘기였었고요. 조세 포탈 등을 하다 걸렸다. 그러면 이제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는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납세 의무의 소멸 관련해서 이제 세금의 납세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들 총 5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요 취득세라고 하는 거,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세 가지는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이에 비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자, 과세 환청에서 세금 내라고 연락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방법은 신고 납부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보통징수라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게 소위 가산세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인즉슨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대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바로 가산세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산세가 문제가 되는 게 제일 먼저 취득세라는 세금이 전형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또 나중에 등록면허세도 관련한 쟁점이 나오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건 종부세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종부세는 원래 12월 15일까지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를 하면 알아서 내야 되는데 이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종부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소위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고 납부에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바로 가산세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숫자가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양도를 하고 나서 그 계약 체결일자, 그 체결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2개월 내에 바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 등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때 이제 아예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내야 될 세액의 20%를 가산을 해서 이제 나중에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삥을 뜯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이것들이 사기 등이 몇 개가 됐다라고 하면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숫자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무신고 가산세 원칙은 20%,
바로 예외적으로 40%, 나머지는 대부분이 10%고요. 바로 사기 등이 매개가 되면 100분의 40인데 요걸 이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워봤자 생활에 거의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산세라고 하는 출발점 자체가 뭐라고요?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그 세목에 붙여서 다 부과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취득세를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하다 나중에 걸렸다라고 하면 20%니까 120만 원, 20%에서 120만 원을 취득세 명목으로 해서 다 부과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걸리게 되면 이제 120을 때리게 된다. 정상적으로 냈으면 100만 원 될 문제를 120으로 늘리게 됩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가산세. 다시요. 자, 지금 100만 원 내야 될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다. 그래 나중에 걸렸다. 그러면 20% 기본적인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같이 120만 원에다가 취득세 100만 원, 가산세 20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통쳐서 취득세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바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자, 과소 신고 가산세.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해놓고 좀 적게 취득한 것처럼 뻥치다 걸렸다. 이게 과소신고 가산세. 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초환급 과산세라고 해서 더 많이 환급을 받았으면 여기에 가산세 등을 때리게 된다. 그 다음에 신고까지 해놓고 납부만 안 했다. 그랬을 때 일정한 수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이슈는 안 돼요. 그냥 용어 정도가 신고를 해놓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할 때 과소, 적게 신고되면 과소, 신고, 가산세 뭐 이런 게 있다.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숫자가 쟁점이 됐던 것은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실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감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신고 이 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에서 지금 16년 동안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하나가 무신고 가산세라는 포인트가 출제가 됐고 중간중간에 이제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과소, 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은 개념상 물어볼 뿐이에요. 자, 그렇다 치고 감면이라고 해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원래 내면 100만 원 내야 되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무신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120만 원, 20% 추가해서 120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근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얘가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10% 감면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감면 사유 해당에 대해서 원래대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면 100만 원 중에 10% 감면받아서 90만 원만 취득세를 내면 되는 사안인데 이 감면 사유가 뭐를 떠나서 얘가 아예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120만 원에 바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사안에서 이미 이 사람은 10% 감면 사유에 걸리게 되면은 이때는 120만 원의 10%인 12만 원을 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0만 원의 10%인 얼마에 대해서 100만 원 10% 90만 원을 내고 추가적으로 20만 원. 그래서 110만 원에 바로 지금 이제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게 된다.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뜯어내게 된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가산세는 어떻다?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의 주제가 한번 출제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세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8년 사이에 출제가 됐던 것은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요거가 출제 포인트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주제가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게 이제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간에 그저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에 대응해서 보통징수와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 가산금이라는 얘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금은요 연체료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라든가 지금
양도소득세 이런 아이들이 지금 뭘 대상이 된다? 신고납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신고납부의 대상이 되는데 제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전환됩니다. 보통징수라고 해서 과세관청에서 찾아낸 세금을 뜯어내게 되겠죠. 이게는 이제 그 내야 될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뜯어내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 이슈고, 원래 보통징수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처음부터 보통징수야. 그래서 이 보통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 보통징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세금의 납부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죠. 세금의 납부 기한을 정해놨는데 그 기간을 어기게 되면은 연체료 쪽으로 뜯어내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용어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가산세는 뭐라고요?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세목 형식으로 세금 형식으로 뜯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근데 가산금은 세금은 아니죠. 연체료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 자, 그냥 가산금이 있고요. 자, 중가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납세 고지서의 송달 얘기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총칙 파트에 주로 공부하게 되는 것, 또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도달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도 당연히 납세 고지서가 자, 송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송달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교부송달, 담당 공무원이 가서 납세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식, 우편송달이라고 하는 거, 편지로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전자송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송달에 있어서 또 우편송달에 있어서 상대방의 납세 고지서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송달은 자, 전자우편주소에 입력이 되거나 또는 이제 4.3에 저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근데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안 돼.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나왔던 출제 이슈가 공시송달 가능사유, 요걸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뭔 얘기냐면 이런 식이죠. 납세 고지서를 송달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라는 고지서인지 알고 일부러 편지를 받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을 피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고지서를 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되면 될 텐데 그걸 하나하나 소송하기도 복잡스럽거든. 그래서 이제 그냥 상대방에게 공시함으로써 외부에 발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공시송달. 다시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것을 표시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공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공시송달 사유라는 게 한 번 이슈가 분권해서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분권 들어가면 어떻다? 공시송달. 해서 뒤에 사연 보게 되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곤란한 경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자, 16년 동안 한 번 나왔어. 그냥 분권, 공시송달 하면 어떻다? 분권. 그리고 지문을 읽어갈 때는 앞쪽을 절대 읽으면 안 돼.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곤란한 경우에서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공시송달 사유라고 하는 게 분권해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곤란한 경우 어떻다? 공시송달이 문제가 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통적인 요소인데요. 이 공시송달, 그 이제 과세관청 홈페이지 이런 데다 게시하게 되면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볼 거냐? 14일 지났을 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출제될 이슈는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재산세 이런 거 보게 되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과세 고지서를 송달해야 된다. 이런 법조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와 관련해서 공시송달이라는 주제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이제 가산금, 중가산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가산금, 중가산금은 거의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가산세는 나오지만 가산금, 중가산금은
더더군다나 출제가 안 돼요.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납기라는 게 있게 될 것이고 그 날짜를 어긴다. 그럼 어떻다?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연체료 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의 연체료, 색칠할 거 없어요. 안 나오니까 나오는 거라도 똑바로 외우자.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마치 지금 뭐 듣다 보니까 다 알아먹을 것 같은 선생님 강의를 잘해서 그러거든. 근데 코웃음을 칠 건 아니죠. 다시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은 쫓아가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항상 공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나오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로댕이 죽었던 생각, 로댕이 맞지? 하여튼 간에 생각하다 뒤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분수를 아셔야 돼. 지금 거의 한 40분, 50분 동안 뒤지게 설명을 해봤자 이거 다 묶어서 1년에 최대 한 문제, 아니면 최대 두 문제, 1년에 한 문제꼴로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도 사실 양들이 더럽게 많아가지고 들으면 뭐 대충 알아먹지. 근데 실질적으로 외우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듣고 버리셔야 돼. 3%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하루 어겼네. 그러면 3% 연체료 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슈 가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늦은 거, 어차피 3% 때려 맞는 거, 더 이상 늦자 오히려 더 딴 데 돈 쓰고 천천히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매달 추가적으로 가산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숫자 좀 외우지 마요. 이런 숫자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 길어가지고 뒤져. 내가 전에 몇 년 전인가 또 강의하다 보니까 이걸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 뭐 여다가 중얼중얼 일면 한 번에 70호에서 나는 그거 보면서 정신병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자기의 대가리를 너무 과신하고 있는 거야. 이걸 풀 수 있을 거라고. 두 번째, 대가리가 나쁜 게 이게 지문 길이상 내기가 너무 어렵다.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괄호 넣기 해서 낼 수 있겠지.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면서 한두 개 배우는 걸 별개의 문제로 이걸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기는 마찬가지인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요. 왜? 이게 제가 직업적으로 지금 8년째가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못 외웠으면 여러분들이 확률상 외울 가능성 거의 낮아요. 아니 맨날 나오는 거 그거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다고 해서 그냥 감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한번 날짜를 어기게 되면 3%라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 계속 안 내고서 한 달에 얼마 일정한 비율로 추가적으로 중가산금이라는 것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제 60개월 초과해서요 부과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핵심의 이슈가 이거죠. 굳이 기존에 한번 딱 뽑았던 것이 자 이 중가산금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요. 자 납세 고지서별 또 세목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어떻다? 중가산금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지방세액인데 어차피 총론 파트에서는 대부분이 지방세를 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자 가산금에서 굳이 하나 외우고 싶다라고 하면 납부할 세액 자체가 30만 원 이하가 미만일 때는 어떻다? 이때 중가산금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히려 더 중간중간 이제 튀어나온 질문이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 나중에 취득세, 국가도 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지자체가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는 경우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한테 지들이 지금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빼 돌려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쟁점은 지방세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어떻다? 이거 중가산금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인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는 어차피 가산금,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길게 얘기했는데 다시 갑시다. 자, 가산금, 중가산금 얼마나 부과하고 이런 것들은 담당 공무원이 프로그램으로 알아서 할 거란 말이야. 자,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면제가 되는 경우, 개인의 경우 30만 원 미만 지방세,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어떻다? 중가산금 등 아예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맥락을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숫자 보면서 막 외우고 여기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가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과세 관청에 세금 내라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좀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또 다 과세 처분에서 불복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분 나쁘면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소송까지 가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 기본법 등에는 소위 이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주제인데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 이런 숫자들,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아요. 결론이 뭐냐면 과세관청에 과세처분에 불만이 있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 원래 뭘 해야 된다? 소송 제기하면 되는 문제다. 그런데 좋게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지, 소송까지 가서 판사 앞에서 맞짱을 뜰 것이 아니라 바로 행정청 내부에서 다툼을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것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특별시세, 광역시세 1, 그다음에 도세 2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 그러면 이제 재산세 같은 것은 시군 구세가 되게 됩니다. 재산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서초구, 강남구라는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도세가 2에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였으니까 시군세, 안양시에서 양평군에서 세금 때릴 때 재산세는 양평군수나 안양시장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식이지, 양평군수가 나한테 재산세 내라고 연락했는데 기분 나빠. 그래서 양평군수 나와봐!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게 이신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 양평군수하고 얘기하다가 안 되면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가서 쇼부를 치는 것을 가리켜서 심사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양평군수랑 쇼부를 치다가 얘기가 안 되니까 말 안 통한다, 조세심판원이라는 데를 가서 쇼부를 치는 것을 심판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긴 논의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의신청 꼭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어요. 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10년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런 것들,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통칭하여 행정심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과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폐지가 된 지.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딴 것들 거치지 않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작년 시험 문제 포인트가 이거야. 물론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 뭐 꾸질꾸질한 벨로무 소리를 다 해. 근데 긴 결론은, 그래서 이런 개소리들 다 필요 없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옛날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의신청 먼저 하고 안 되면 심사청구로 심판청구로 가고 안 되면 행정소송을 가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놈이거든.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보통 대학 교수나 공무원 이런 애들이 몇 개가 되는데, 뭐 판사도 아닌데 뭐 죽기 살기 연구도 안 해. 대충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민간이 다 져요. 웬만하면 다 집니다. 그래서 독립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봐. 안양시장이 어떤 처분했는데 경기도청에는 담당 공무원이 요건 안양시장이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냥 팔은 안쪽으로 흔다고 그게 뭘 지랄이야, 이긴 지랄이야, 그냥 대충 내면 되지,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몇 개 볼 텐데 읽어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외울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외우게 되면 그 시험에 안 나오고 지랄이야. 결국은 맥락을 물어보는 거야. 맥락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 관련해서 이 과정들 봐봤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나오면 뭐 그런 것보다 하고, 유일하게 이 내용 안에서 출제 포인트 집행부정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정지는 등기법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 등에 대해서 불만 있는 등기 신청인이라는 사람, 이에 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정지라고 해서 등기관의 처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일단 등기소에,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이 되게 된다. 물론 이제 법원의 판사가 등기관한테 여기 이의신청이 있다라는 뜻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놔라 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집행부정지. 자,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다 좋은데 하든 말든 세금은 어떻다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세금은 어떻다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자, 가게 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처분의 집행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세금은 내긴 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원칙 특례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법조문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자, 가볼까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자,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외울 건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설명드릴게요. 자, 과세관청에서 자, 과세처분을 하게 됩니다. 세금 내십시오.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의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사람 세금을 안 낸 거야. 안 내면은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에서 뭘 할 것이다? 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압류를 해서 팔지 못하게 일단 세팅을 잡아놓는 거야. 압류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매를 붙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과세관청에서는 압류를 한 상태고 이걸 나중에 공매 처분에 붙이게 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압류가 있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옵니다.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얘는 세금을 안 낸 거야.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공매 붙이려고 마음을 준비를 먹고 있는데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자,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은 누가 이긴 거야? 과세관청이 이긴 거야. 과세관청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정에서 다투어서 납세 의무자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과세관청이 이겼다고.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있으면은 그냥 이제 부과처분 취소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야. 아까 자, 취납시제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될 텐데 얘는 과세관청이 이긴 거야. 그래서 포인트. 자, 지금 이제 심판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얼마? 30일까지 어떻다?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압류를 한 상태에서 공매를 붙이려고 마음의 준비를 먹고 있어. 근데 얘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연락이 갔어. 너가 잘못해서 세금 내. 라고 이렇게 당신이 세법을 잘못 해석했어라고 결론을 알려줬다고. 그러면은 과세관청에서는 참 신난 거야. 니들 거봐 너 죽었어 씩. 바로 그 다음 날 공매처분을 붙이는 게 아니라 30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너 그래도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했다? 진짜 공매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의 논의의 전제는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키워드가 뭐예요? 보류라고 하는 거. 키워드가 뭐라고요? 보류라고 하는 거. 얼마?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지난번 시험에서 6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틀린 걸 그렇죠? 답을 뽑았어.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냐면 보통 수험생들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날짜 뒤지게 쳐 외워. 뒤지게 다 외우고 나서 자, 그래서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여기를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소화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작년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쟁점을 갖고 출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들이 나왔던 뭐 60일, 90일 어쩌고 저쩌고 뒤지게 쳐 외워봤자 그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외워봤자 그건 닭대가리인 거야. 닭대가리인 거야. 쓸데없는 걸 외우고 있는 거야. 이건 테크닉하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60일이면 어떻고 90일은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포인트가 안 돼. 이게 한 10년 전에는 유치찬란하게 이런 날짜 물어보고 지랄이었어. 질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법령 개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맥락을
하나를 물어봐야 돼. 아까 가산금, 개인에 있어서, 자, 지방세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어떻다? 중가산금 부과하지 아니야. 국가지자체한테는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하지 아니야. 똑같은 맥락에서 다 알았을 때, 이 법조문 내에서 30일까지 공무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출제를 한 사람 자체가 수준들이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맥락을 이해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별로 개의치 않아. 그냥 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가려한다 해서 뒤지게 이 날짜 외우고 대리인이 나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렇게 뒤져버리는 거지.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들이 쭉쭉쭉 구성이 되게 되면 자, 뭐가 나와도 전혀 쟁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파트에서는 작년 문제는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중개사법에서 중개사 시험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법리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법학 전공한 사람 입장에 너무나 간단한, 너무 쉬운 문제로 볼 수 있지만은 그냥 날짜나 외우고 이랬던 분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감도지 않았던 사례. 자, 마지막 주제. 이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고요. 세금을 받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런 게 있어. 첫 번째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게 조세채권의 우선 확보라고 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갑은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국가나 지자체들은 압류해서 공매에 붙여가지고 자신의 조세채권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 민법 공부하실 때 등기된 권리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순위 저당권자가 우선 다 변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병이 받게 되는 거고, 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근데 세금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산에 대해서 세금, 부과된 세금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겠어요? 재산세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축이 종부세. 그리고 여기서 아까 자꾸 건드리고 나오는 게 지역자원 시설세, 소위 보유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유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자, 과세 기준 1이라고 해서 한참 있다 성립하죠. 저당권이 먼저 있다 할지라도 뭐부터 배당을 받는다? 국세, 지방세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보유세. 해서 지금 자 보유세가 뭐가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그리고 살 붙일 게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애들이 먼저 성립한 담보 물권보다도 다 경매, 공매 과정에서 우선 배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출제 이슈. 29회 때도 구성이 됐고 30회 사이드 구성됐었고요. 또 언제든지 단독으로 낼 수 있는 주제가 이하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해당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지방세에서 재산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등이 주로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은 자 지금 이게 그리고 가산금은 선순위 담보채권보다도 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것. 똑같은 맥락에서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라고 하는 거,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떻다고요? 역시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저당권이나 자 이런 전세권 이거보다 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15년 사이에 한 3번 구성이 됐으니까 중요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보유세라는 개념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겠고요. 자, 그렇다 치고 조세채권 간의 순위라는 것을 보게 되면 먼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압류한 조세채권,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순서다. 이렇게 이제 29회 때인가 출제가 됐어요. 자, 요건 이제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지금 내야 될 상황이에요.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인데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가게 되는 거냐면 바로 과세 관청에서 압류해가지고 공매를 붙여버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가 내고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바로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걱정 마라. 내가 지금 당장 융통이 안 돼서
세금을 못 내는 거니까 내 재산에 대해서 조세채권의 근거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해놔라. 그럼 이제 나중에 공매가 붙어가게 되면은 자, 최우선적으로 누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둔 조세채권을 뭐라고 한다?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니까 자, 그 채권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요?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놓는다고. 그러면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죠. 왜? 일단은 이게 공매가 넘어가든 뭘 하든 간에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최소한 이 세금은 어떻다? 우선적으로 나중에 경공매 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돼. 자, 근데 얘는 뭐 A라는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받으려고 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자로 부릅니다. 자, 근데 B라는 지자체가 또 세금 받을 게 있어서 얘가 안 내니까 뭘 할 수 있다?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물권법 공부하실 때 말소 기준 관리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관리. 그래서 얘가 압류를 해서 공매를 붙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먼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을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압류해서 공매를 붙인 지자체가 또 배당을 받게 된 순서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최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채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니까 나도 갑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C라고 하는 지자체가 뭘 할 수 있다? 교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받을 게 있으니까 자, 걔한테 돈 달라고 해라. 경매 대가에서 공매 대가에서 나도 받아야겠다. 이걸 우리가 교부 청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재산에 대해서 침 먼저 바른 놈이 먼저 어떻다?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침 바른 애가 누구야?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침을 발랐으니까 이 조세채권 중에서도 지들끼리 순서를 매길 때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을 먼저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채권, 세 번째가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이 순서로 다 배당이 이루어진다. 28회 때 답이 됐던 주제에서 뭐 하여튼 내용이 그래요. 내용을 알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들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된 매매분 순위라고 해서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었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그 세목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체납하게 된다. 그러면 이 100분의 20,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취득세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가산세는 따로 논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안 낸 금액이 있겠죠? 연체료, 이게 뭐가 된다?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지금 공매 과정에서 받아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1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낙찰된 금액 자체가 넉넉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만약에 103만 원이 낙찰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자, 제일 먼저 배당하는 게 체납처분비라는 것을 우선 충당을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비가 뭐냐면 압류하고 공매에 붙이는 데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체납처분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걔 먼저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야.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정산해 주는 게 뭐라고요? 체납처분비. 그거 안 하면은 얘들이 일을 안 하잖아. 그래서 체납처분비 먼저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그다음에 마지막이 가산금 이런 순서로 간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기랑 관련되죠. 우리 저당권을 가지고 담보할 수 있는 자 채권액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저당권 파트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원금하고 있고요. 이 원본하고 이자하고 위약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당권에서 담보해 낼 수 있다. 그 외에 1년간의 지연 배상금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 바로 체납처분비, 자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제일 먼저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면 저당권 실행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 비용이랑 원본 이자, 위약금 1년 반의 1년분의 지연 배상 이런 순서 이런 것들을 다
저당권으로 담보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가듯이 지금 경매 등이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요? 이 국세 부분은 중요치 않고 제일 앞서서 제일 선순위로 징수하는 게 체납 처분비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금 이런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서가 정해진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보유세라고 해서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은 바로 선순위 담보 물권자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조세채 공간에는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제 선순위고요. 두 번째 이슈가 이번에 칼질한 사람, 압류를 한 조세채권, 그 다음에 나중에 줄 섰던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이 마지막 단계. 한편 세금을 받아낼 때 제일 먼저 체납 처분비 먼저 정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 이런 순서로 징수한다 해서 잠시간 있다 질문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